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삼성전자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1% 급감했습니다. 실적 악화에 미국이 이르면 내일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8월 경상 수지가 4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2.9%에서 더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 핵실험 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기 가능성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 등을 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징계로 2024년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 광화문 옆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방치됐던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11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광장의 3배 면적인 송현동 부지는 앞으로 2년간 임시 개방되고 2025년부터는 이른바 이건희 기증관 공사가 진행돼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푸신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준비 지구가 없다던 미국의 입장이 바뀌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와 군사, 외교, 정치적 영향을 모두 모은 걸 국력이라고 하죠. 세계 국가의 국력 순위를 매긴다면 우리나라는 몇 번째일까요? 미국의 3대 시사 주간지인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올해 국력 순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프랑스보다 높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수출 호조와 경쟁력. 이들은 한국 서울을 삼성과 현대, 기아차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쇼크 수준이었거든요. 반도체 너마저. 반도체 경기가 크게 꺾였기 때문인데 여기에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내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법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첫 소식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발표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 8천억 원보다 31% 줄었는데 3년 만의 역성장입니다.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메모리 반도체 판매 급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LG전자도 GM 전기차 리콜 충당금 효과를 빼면 올 3분기 영업이익이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실적 쇼크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같은 글로벌 수요가 줄어드는 요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당분간은 실적 개선이 쉽지는 않아 보일 겁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내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발표할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 조치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판매 부진의 규제 위험까지 겹치며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반도체 겨울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미국 등 각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세계의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9%에서 더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도 했죠.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 재앙에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요. 이렇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등 벌써부터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부터 흑자를 내던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104억 9천만 달러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상품 수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44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낸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수출은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7.7% 늘었지만 수입 증가폭이 30.9%로 수출의 약 4배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 속에 한국 경제 위기설까지 대두됐지만
정부는 다소 낙관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9월에는 8월에 비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되어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초까지 5%대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에도 우리의 외환 보유고를 적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며 제2의 외환 위기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전투기까지 띄우고 있는데 우리만 지키면 뭐하냐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합의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책임을 지을 다양한 제재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한 7차 핵실험 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 남북 간 무력 사용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핵실험이 현실화되면 더 이상 지킬 명분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일 3개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차 핵실험 시 우리 대응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 될 것이라며 확장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군사 합의가 파기될 경우 한국군의 비행구역과 훈련구역이 확대돼 대북 억제 능력이 강화되는 만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먼저 군사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원론적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더 강경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연합훈련을 함께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 정권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제재 등 수많은 도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6년여 만에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낮은 고도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높은 고도는 사드로 보다 촘촘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한미 양국은 동해에서 또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 운용을 위한 성능 개선 장비가 경북 성주기지에 반입됐습니다. 반입된 장비는 레이더와 전자장비, 미사일 수송 차량 등으로 이르면 이달 말쯤 성능 개선이 이뤄질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성능 레이더로 넓은 탐지 범위를 자랑하는 사드가 고도 40에서 150km를 방어하고 고도 40km 이하는 패트리엇이 방어하면서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상하층에서 방어가 또 동시 가능하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요격 확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한미는 동해 공해상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참가하는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내일까지 실시합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훈련에 이어 연일 고강도 연합훈련에 나서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훈련의 초점이 방어와 억제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ercises that are focused on how we would defend ourselves and how we would deter, and they are not a threat at all to the region, unlike the provocative activities coming from North Korea.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만나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동맹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강화될 거란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특별 감시선,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을 말합니다. 북한 전투기가 혹 이곳을 넘어오면 바로 남한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해놓은 일종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제 이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무력 시위성 편대 비행을 했죠. 긴박했던 당시 상황과 북한의 의도를 권영범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군용기 12대가 특별감시선을 넘어온 건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 남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경계인데요.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특별감시선 이남인 황해도 곡산 쪽에서 포착됐습니다. 북한 군용기들은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편대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공대지 사격까지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 등 30여 대가 긴급 출동한 건데요. 북한군은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인 뒤 돌아갔습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시위성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군용기들이 편대 비행을 한 곡산 위치를 한번 볼까요?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에서 북쪽으로 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요. 서울까지는 110여 킬로미터로 대략 서울에서 춘천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마하 1의 속도로도 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편대 비행에 나선 북한 군용기들은 전술 조치선을 넘어오진 않고 북상했는데요. 전술 조치선은 군사분계선에서 20에서 50km 이북 상공에 설정된 선인데 이걸 넘으면 초계 전력 등이 출격해 대응에 나섭니다. 특별감시선은 전술 조치선에서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군용기들이 대규모 시위성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까지 감행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한미일 연합훈련과 한미연합 지대지 사격에 반발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한반도의 강대강 대치 구도를 계속 끌고 가 대미, 대남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은 도대체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생각일까요? 이제 남은 건 핵실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 아주 강경한 입장이죠.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북한의 무력 시위성 비행 이런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군용기, 그러니까 항공 전력을 동원해서 무력 시위에 나간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네. 10년 만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22일이죠. 당시 북한은 탈북자 단체가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 29 전투기 4대를 전술 조치선을 넘어 개성 상공 인근까지 남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발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군은 2주 연속 한미 연합훈련에 나서면서 도발에 대한 억제책을 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발을 계속 이끄는 것이 소진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이 없는 살림에도 항공기 등 군사적 자산을 동원시켜서 군비 경쟁을 통해 스스로 고립되게끔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의도가 없지는 않아요. 80년대에 특히 레이건 대통령이 군비 경쟁을 촉진시켰습니다. 소련이 당시 경제적으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소련의 붕괴까지도 이어졌죠. 오늘 한미일 북핵 대표들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심각한가 보죠? 북한은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7년부터 해커들을 대거 고용해서 세계 각지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조 원에 달하는 액수를 탈취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3년 전에는 한 한국 거래소에 570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막겠다고 밝힌 건 북핵의 미사일 자금, 조달, 현금화 등을 차단해서 경제적 거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북한하고 9.19 남북 합의를 했던 게 4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전투기를 띄운 거는 9.19 합의 파기 아니에요? 네,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시 남북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겁니다.
남북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군용기도 비행시키지 않으며 비무장지대 내에선 서로 근접한 남북 감시 초소를 일부 철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 북한의 편대 비행 도발은 이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서 이 9.19 합의의 전면 파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요.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검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권을 하면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정확한 이행을 촉구를 하고 그래도 북한이 계속 도발을 감행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당시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9.19 합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 추적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기존 6개월 당원권 정지에 더해 1년 추가 정지 징계를 받았죠. 내후년에 치러질 총선을 시간표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의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설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죠. 이 전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유승민 전 의원은 막말 논란을 빚은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고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게 핵심 징계 사유였습니다. 그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이 민주적인 절차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이번 징계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대표 복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는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을지를 따져봤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추가 징계로 내후년 1월 9일에야 당원권이 회복됩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고 선거 45일 전까지는 공천을 완료해야 하는 당규를 고려하면 출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당 창당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윤리위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는 크게 줄었지만 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 확보를 위해 극적인 화해 모드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시선이 곱지 않죠.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전 정부 때 임명된 원자력 관련 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혀 깨물고 죽지라는 날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왜 탈원전을 주장했던 인사가 원자력 관련 이사장을 맡고 있냐 이겁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 기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정의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놓고 격한 발언이 오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탈핵 운동가가 원전을 전제로 운영되는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왜 자신의 심려에 반하는 일을 합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고 뭐하러. 권 의원의 비판에 김 이사장도 맞받아쳤습니다. 단 한 번도 신념에 반한 적이 없다며 거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고 권 의원은 이후 SNS를 통해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는 카카오와 BBQ 등 기업 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와 곤혹을 치렀습니다. 국감 지적사항 개선이 미이행 상태. 미행 상태도 있고 이번 상생협약하고 2017년 상생협약 언제까지 이행 완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맹 계약서 등은 연말까지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이어 붕괴 사고를 냈음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는 광주판 성폭행이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지자체장의 성폭행 혐의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이를 두고 설전이 벌어진 건데 박원순 오고돈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빗대 한 얘기겠지만 광주를 모욕하냐는 비난도 터져나왔습니다. 박인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혐의 처리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강 광주서구청장의 성폭행 혐의 사건이 거론되면서 국감장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부실했다며 윤익은 경찰청장을 강하게 몰아세웠고 오고돈, 안희정, 박원순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빼어닮은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권력층의 성범죄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광주판 표현은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판 성폭행 사건이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죠. 150만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거야. 오고돈 사건 부산판 성폭행입니까? 광주 시민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아니 꼴찌하면 사과라고 하시는데요.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제가 사과하면 바꿨으니까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노골적인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찰은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한 건을 전부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FC 구단주였습니다. 분당경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뭉갠 게 아닙니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이런저런 고려 없이 당연히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 마약 범죄보다 여야 이해에 따라 설전만 펼친 국감이었습니다. MBN 뉴스 박인식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김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성가족부 폐지 방언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문답에서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가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 남용에 의한 이런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피해 호소인이란 저 단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 나왔던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 관련해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당시 여가부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들어 설명한 것에 대해 기존 여가부가 양성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로 되는 편제에선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국정감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기상청 질의에서 특이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우박을 비로 만들 수 없느냐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질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상청장님, 우박을 미리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박을 막는 방법은 우박이 내리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우박을 비로 만드는 기술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유 청장은 과학은 상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국방위에서는 BTS 병역 문제가 이슈가 됐죠. 네, BTS 멤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진해 입대 시한이 올 12월입니다. 이제 그래서인지 요즘 국방위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BTS 병역 문제인데요. 이제 병무청은 BTS도 군복무를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역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의원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이제 여야 의원들 의견이 갈렸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군인 출신이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BTS의 노래를 거론했습니다. BTS 슈가가 한 얘기입니다. 우우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XX들. 또 엘비스 프레슬리도 갔다 왔고 남진도 월나전에 갔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반면 민주당에선 BTS는 비틀즈에 준한다. 특례 혜택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냥 꼭 군대를 보내서 BTS를 해산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책근무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야가 갈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이 윤석열차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문체부가 상을 준 한국만화진흥원 측에 엄중 경고하자 일각에서는 이러다 풍자물을 그렸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예전엔 어땠을까요? 과거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은 어떤 처벌을 받았었는지 이상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차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에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을 수상했다며 경고한 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로운 분위기라든지 지원 정책들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미술품은 사회적 논란을 넘어 종종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달 13일 팝 아티스트 이하 씨는 용산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종로의 한 빌딩에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뿌렸다가 건조물 침입과 5개 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대학 강사 A씨가 G20 포스터에 쥐그림 낙서를 그렸다가 이듬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윤석열차 그림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공익과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려면은 어쨌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풍자의 영역 아니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처벌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풍자화를 배포한 이들도 명예훼손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나 5개 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차는 공모전 수상으로 전시된 작품이어서 이러한 법에 저촉될 여지는 낮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박 씨의 친형과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때 알려진 피해액은 21억 원이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액은 61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기한 만료일에 맞춰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박 씨의 친형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조사 끝에 박수홍 씨의 형수인 A 씨의 부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와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을 불법 사용했습니다. 또 박 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영장 발부 당시 21억 원이던 횡령액은 61억 7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수백억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11억여 원 외에 추가로 확인된 횡령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형 부부가 박 씨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의혹도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변호인 측은 무죄가 난 생명보험 문제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담 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박수홍 씨와 상의하여 추가 고소 여부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횡령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친족 상도례 제도 처벌 회피 의혹에 대해 검찰은 아버지가 아닌 A 씨의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송현동 부지 가본 적 있으십니까? 서울 경복궁 옆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4m 높이 담장에 둘러싸여 안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던 곳인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는 식민 통치를 위한 조선식산 운행의 사택이, 광복 이후 1997년까지는 미군과 미 대사관 숙소가 있었죠. 이후 땅 주인이 삼성과 대한항공 등으로 바뀌었지만 호텔 건립 등 계획이 무산돼 방치됐다가 그러다 2020년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제 얼굴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110년간 들어갈 수가 없어 금단의 땅으로 불렸던 송현동 부지가 서울광장의 3배 면적이나 되는 이곳이 조금 전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정 기자,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장소에 가 계시네요. 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꽃밭이 보이실 텐데요. 도심 속에서 보기 어려운 녹지 공간입니다. 서울시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채 방치됐던 송현동 부지를 열린 송현 녹지광장이란 시민공간으로 단장해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개방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에서 오른쪽으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요. 면적은 축구장 5배 크기입니다. 2024년 말까지 2년 동안 임시 개방하고 2025년에 가칭 이건희 기증관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문을 닫습니다. 전체 부지의 26%를 차지하는 이건희 기증관이 완공되는 2027년에 송현문화공원이란 새 이름으로 본개장합니다. 조금 전에 열린 기념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송현동 부지를 환영했습니다. 아직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열린 송현 녹지광장을 찾을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서울시는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내일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3년 만에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죠.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의도 인근 호텔은 숙박 요금을 3배나 넘게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중고 앱에 이런 것도 올라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발코니를 4시간에 50만 원을 받고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 없는 걸까요? 장동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 건너로 여의도가 한눈에 보이는 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입니다. 불꽃 축제를 앞두고 발코니를 대여해준다는 판매글이 한 중고거래 서비스 앱에 올라왔습니다.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을 대여하는데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불꽃 축제 특수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건데 위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미신고 숙박업으로 불법 판정을 받은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집을 임대해주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안전 문제도 제기됩니다. 아파트 측에 신고도 없이 외부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거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어. 우리한테 벌써 들어왔는데 그런 소리 없다니까. 어디 누가 거기 자기 집으로 사람 들여보는 거있어. 재판 대부지 안 돼.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매년 친척들이 와서 관람했다며 그냥 친구라고 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강변의 한 아파트는 불꽃 축제를 맞아 특별히 옥상을 개방한다면서도 입주민 외에 외부인 출입 금지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요즘 마약 범죄와 관련한 보도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국내 수사기관이 입수한 마약이 5년 만에 6배나 늘었는데 마약의 종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종 마약 때문이었죠. 이 신종 마약은 3년 만에 50배나 급증했습니다. 사용 연령대도 낮아져서 20대가 가장 많았죠. 데이터엠 민경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약은 크게 3종류로 나눕니다. 코카인 같은 전통적인 마약, 신종 약물이 많은 향정신성 약물, 그리고 대마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류 약물은 무려 433kg에 달했는데요. 3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배, 5년 전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만 늘어난 게 아니고 유형도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는 압수된 약물의 절반가량이 전통적인 마약이었고 향정신성 약물은 34%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압수량을 보면 무려 70%가 향정신성 약물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종 약물로 꼽히는 엑스터시와 합성 대마의 압수량이 각각 23배, 53배 급증했습니다.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40대 마약 범죄가 가장 많았다면 올해는 20대가 전체의 3분의 1로 가장 빈번했습니다.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15세 미만 범죄는 올해 상반기에만 이렇게 무려 30명이 검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위험성이 계속 강조된 코카인, 헤로인과 달리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신종 약물은 이를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향 자체가 비교적 낮다고 지적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도 쉬워졌고 SNS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에 저항이 없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유행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의정부 경찰서는 채팅 어플을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총 7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엠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 신종 마약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걸 행정력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신종 마약은 임시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유통하고 복용해도 처벌할 수 없거든요.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신종 마약 중 3분의 1은 이미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에야 마약으로 지정돼 단속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년 전 처음 마약을 시작한 20대 A씨는 합성대마를 접하면서 마약에 더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합성대마 중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이 있었고 유통량도 많았습니다. 마약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달고 살았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정도는 뭐 해도 되지. 필로폰이 아니면 되지. 그게 문제예요.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필로폰으로 가는 거죠. A씨가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신종마약 중에는 임시마약류 지정이 늦은 경우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임시마약으로 신규 지정한 40개 물질의 국내 반입 유통 여부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중 35%에 해당하는 14개 물질이 국내에 반입 유통되고 나서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95%가 국내 반입 전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던 이전보다 약 7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으면 이미 그건 마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들여오는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단속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마약 중독 환자 수가 32%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MBN이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인구 감소에 대해 연속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2002년생이 겪을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강세영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제 옆으론 가상인물 정민 씨가 서 있습니다. 나이는 2002년생, 올해로 21살로 지방의 한 국립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민 씨는 기성세대가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정민 씨의 삶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경민 씨. 한 반의 인원은 26명, 80년대 생에 비해 16명이 넘게 적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여파는 대학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방의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정원보다 입학생 수가 적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24명에서 5명,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21명 있었습니다. 짝꿍이 없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반도 되게 널널하고 사물함도 남아가지고 2개씩 썼던. 시간이 흘러 2047년, 46살이 된 경민 씨는 지방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돼 더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가고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 68% 지자체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합니다. 2057년 정부가 예측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입니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연금 개혁으로 노년을 국민연금에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내가 이제 연금 탈 때쯤 됐을 때 이제 연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이제 60 넘어가는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부담이 덜한 건데 개혁 시기가 좀 분명히 늦었다. 2070년 70대를 앞두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다닙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인구수를 뜻하는 총 부양비는 116.8명. 2022년 40.8명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수치로 노년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부양해야 될 인구가 늘어나고 복지 부담이 늘어나니까 세금도 늘어나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구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어떻게 말하면 억울하다.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주의 수많은 경민 씨를 위해 나서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태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4명과 임신 8개월 차 교사 등 37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마약 사건에 연루돼 해고된 전직 경찰관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가족까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참, 태국은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아무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와 트럭이 쉴 새 없이 시신을 실어 나릅니다. 현지 시간 6일 태국 북동부의 한 어린이집에서 전직 경찰관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4명을 포함해 3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마약 혐의로 파면된 34살 전직 경찰관 파냐 캄납. 사건 당일에도 마약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잠든 시간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2살 아이와 8개월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도주한 캄납은 자신의 부인과 아들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신을 인계받기 위해 모인 유가족들은 참혹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국에선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데 지난 2020년에도 방콕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로 29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부상자는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젊은 시절 황해도 해주 출장길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년 군수 윤구영은 뽕나무 묘목을 갖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냥을 여비로 주었죠. 말이나 가마를 타고 편히 다녀오라고 했지만 백범은 걸어서 갔고 품질 좋은 뽕나무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출장 여비를 정산해 130냥은 돌려주었습니다. 사용 명세서엔 집신 한 켤레 얼마, 냉면 한 그릇 얼마를 합해 총 70냥이라고 조목조목 적었죠. 이게 소문나자 백범이 지나는 곳마다 사람들은 담뱃재를 감추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의 법인카드 사용 백태가 드러났죠.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유명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을 한 뒤 40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점심치고 액수가 상식 바뀐 것도 문제지만 당시는 코로나19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때입니다.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고급 이식당에서 70만 5,455원을, 같은 해 11월 서울본부의 마포 용산지자 고객지원부는 112만 4,536원을, 다음날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역시 177만 원을 식비로 썼습니다. 한전은 현재 총 2,636개의 법인카드를 사용 중인데 이 외에도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이 됐죠.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영업적자 5조 9천억 원에 이미 2배 넘게 웃돌고 있고 이 적자를 해소한다며 올해 전기요금도 잇따라 올리고 있죠.
그런데도 한전과 자회사에서 신규 채용한 인력과 인건비는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한전의 경우 2012년에서 2016년 4,600여 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2017년에서 2021년에는 2배 가까운 7,700여 명의 신입을 뽑았거든요. 인건비는 2017년 3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1,600억 원으로 약 30%나 증가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힘들 땐 내 씀씀이를 줄이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나요? 내 씀씀이는 해프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와 닿을까요? 백범 같은 청렴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해야죠. 한전은 혈세로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14조 적자에도 회사 돈 펑펑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악의 아마겟돈, 그러니까 인류 종말 위기에 직면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체면을 잃지 않고 권력 손실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이거죠.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15킬로톤, 오늘날 핵탄두는 1000킬로톤.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합병조약 체결식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이후 영국 더 타임스는 러시아 국방부 핵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방으로 향하고 있고 북극해에서 종말의 무기 해골의 포세이돈 실험 첩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해당 보도에 백악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I do want to say that we have not seen any reason to adjust our own strategic nuclear posture, nor do we have indication that Russia is preparing to imminently use nuclear weapons. 하지만 판단의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 행사에서 핵전쟁 가능성이 컸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위험성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열세며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언급할 땐 농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의 출구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까지 부연하면서 러시아의 핵 사용 정보를 파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의 핵무력 시위,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타격, 자포리자 원전 공격 가능성 등의 시나리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CNN은 러시아의 핵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파장을 진화하는 미 정부 관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갈수록 치솟는 인건비 부담에다 일할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자 사장 혼자 일하는 이른바 1인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일손은 로봇이나 AI가 담당하고 있죠. 로봇이 1시간에 최대 50마리의 닭을 튀기니 그것도 군소리 없이요. 어찌 보면 더 낫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각낸 닭을 반죽한 뒤 기계에 올려놓자 사람이 아닌 로봇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반죽이 뭉치지 않도록 바구니를 흔들고 기름도 털어냅니다. 로봇으로 자동화된 주방에선 1시간에 치킨 50마리를 튀길 수 있습니다. 튀김기 앞에서 높은 온도와 유증기를 맡으면서 일을 하는 걸 제일 어려워하세요. 제일 힘든 부분의 업무 중에 하나를 로봇이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임대료가 인건비보다 저렴한 데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최근 로봇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돈가스 가게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디지털 주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이 점심시간인데요. 저희 취재진도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직접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은 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요. 이렇게 메뉴를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메뉴를 선택한 뒤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제가 폰으로 간편하게 메뉴를 다 보면서 사진도 같이 있고 하니까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직원이랑 같이 마주침 없이 그냥.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수는 3년째 증가하며 지난 7월 기준 433만여 명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업원이 사라진 점포를 로봇과 AI가 빠르게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20차 당대회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의 코로나 방역 통제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방역 요원이 반발하는 시민들을 소총과 방패로 막아서는 장면까지 공개돼 과연 누구를 위한 방역인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한 공항입니다. 방역복을 입고 시민을 통제하는 요원들의 손에 소총과 방패가 들려 있습니다. 발단은 예고 없는 방역 강화 조치였습니다. 탑승 전 지난 닷새 사이 이루어진 3차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졸지에 공항에 발이 묶인 겁니다. 대기하던 사람들은 집단 항의에 나섰고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자 급기야 무장 요원까지 등장한 겁니다. 시민들은 중국 국가를 부르며 밤 늦게까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20차 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중국 방역 당국은 통제 수준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이유로 지역을 벗어나는 교통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베이징시는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계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되면서 중국 곳곳에서 반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103번째로 수여되는 올해 노벨 평화상은 벨라루스 인권운동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두 곳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자국에서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 기본권 보호 권리를 증진해온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스키와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프로축구 울산이 사실상 결승전과 다름없는 전북과의 올 시즌 마지막 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3년간 막판에 미끄러져 전북에 우승컵을 내줬던 울산인데요. 올해는 이 가을 울렁증을 끊을 수 있을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2019년에는 최종전에서 골키퍼가, 2020년에는 전북전에서 수비수가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러 우승 문턱에서 미끄러진 울산.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지난해도 후반 추가 시간 전북의 통안에 역전골을 내주고 우승컵을 놓치는 등 최근 4년 동안 지독한 가을 울렁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도 연장 혈투 끝에 전북의 FA컵 결승 티켓을 내줘 그동안의 악몽이 떠오를 법하지만 홍 감독은 올해는 다르다고 자신했습니다. 저희가 불안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저도 이제 2년 차인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있고. 홍 감독이 자신 있는 이유는 막판에 미끄러졌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울산이 승점 5점 차로 넉넉히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을 이기면 3경기만 남은 상황에서 8점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할 수 있고 비겨도 5점 차가 유지돼 울산이 유리합니다. 유리한 고지를 지키기 위해 홍 감독은 지난 FA컵에서 주전들을 선발해서 대거 빼고 리그 경기에 총투입하는 승부수까지 던졌습니다. 17년 만에 우승을 위해 꺼낸 울산의 승부수가 통할지 우승컵의 주인을 가릴 맞대결은 내일 오후 울산의 홈구장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내륙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났지만 동해안 지방은 엿새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이면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최고 20mm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동쪽 내륙으로는 약하게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한글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많게는 5도가량 떨어지면서 급격히 쌀쌀해지겠고요. 제주에만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면서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도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합니다. 서울의 아침이 11도, 춘천은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약간 더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더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아침에 12도, 대구 1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체로 2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겠고 강원 산지로는 짙은 안개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